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장 조형 계획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형 계획은 보시다시피 조형의 구성, 그래서 조형의 요소라고 해서 점, 선, 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선입니다. 자, 선인데 선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바로 자, 선의 종류예요. 자, 선의 종류 보시면 수평선, 수직선, 사선, 곡선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네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곳에 보시면 수평선. 자, 수평선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정, 편안, 고요, 차분함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자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직선은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상승, 긴장, 위험, 종교적 느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선으로는 이러한 약간의 이제 기울어진 선을 사선이라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불안정, 운동감, 활동성 이렇게 세 가지로 되겠고, 곡선은 여성적, 부드러움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수평, 수직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사선과 곡선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에 대한 것이 좀 나와 있고요. 면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자, 동적이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동적이고 불안한 느낌을 주지만 건축에 강한 표정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강한 표정이라고 보시게 되면 조금 혼돈이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적이다, 그 다음 불완전한 느낌을 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사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형태의 구성을 보면 통일, 변화, 균형, 비례, 그 다음 리듬, 조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지금 중요한 부분을 보시면 균형은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지금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주의력에 의해 감지되는 시각적 무게의 평행 또는 평형, 평행 상태 또는 평형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무게의 균형이죠. 말 그대로 밸런스예요. 밸런스. 자, 그것을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하시면 이제 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비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비례를 보시면은 뭐 직사각형 비례, 그래서 황금비 직사각형, 그 다음 루트 직사각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루트는 이제 1에서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3, 약 1.4, 그 다음에 약 1.7, 그 다음에 뭐 2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가 되겠죠. 여기서 알아두실 것이 황금비예요. 자, 황금비는 좀 기억을 해둡시다. 황금비는 뭘 기억을 해두시냐면, 자, 1대 1.618이죠. 자, 전체 거리를 1.618, 그 다음에 높이를 1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원래 이것은 그리스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정리를 하고, 그 후에 기원 후에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한 개념인데, 자, 황금비의 그 비례식이에요. 1대 1.618이다라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수열 비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리듬을 보시면은 규칙적인 요소들의 시각적 질서를 부여하는 통제된 운동 감각이라고 하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힌트는 자, 바로 질서, 그 다음 운동,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답은 리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예상 문제를 한번 또 볼까요? 건축 형태의 구성 원리 중 건축물에 공통되는 요소에 의해 전체를 일관되게 보이도록 하는 것, 바로 통일이겠죠. 일관적, 그 다음 공통적, 자, 이런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챕터로 가셔서 보시면 색채 계획, 그래서 기본색, 2차색, 보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색의 기본이 되는 건 RIB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색 보색. 보색은 반대를 얘기하겠죠? 반대색을 얘기하겠고, 자, 여기서 보시면 색광의 삼원색, 자, RGB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셀 표색계의 이 정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먼셀 표색계에 5가지 색상이 있어요. R, Y, G, B, P.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명도는 명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자, 밝고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명시도는 밝고 어두움의 차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조금 전에 먼셀의 주 5색은 R, Y, G, B, P 이렇게 5가지가 되겠고, 만약에 10가지 색을 한다면 이 5가지 색은 추가에다가 주황, 연두, 청록, 남색, 자주색 요 5가지가 추가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일 경우 면적이 크면 당연히 선명하고 밝게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색채 계획으로 가서 봅시다. 건축물의 색채를 계획할 때 주변과의 고려를 가장 잘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에서 반사율이 높을수록 높은 곳에다가 색칠을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천장이 가장 밝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반대로 바닥이 가장 어두운 색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천장이 가장 밝고 바닥이 가장 어두운 순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색채 계획 중 문제를 볼게요. 가장 부적당한 것은 그랬어요. 교실의 벽은 담록색, 수영장은 녹색, 암실은 흑색, 병원 수술실 백색 이렇게 돼 있는데, 병원 수술실 같은 경우는요. 예, 여기 보시면 병원 수술실 벽체 같은 경우는 녹색을 써서 빨간색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라. 즉, 2가지 색은 거의 보색이에요. 다른 색이에요.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요구하기 위해서 녹색을 쓰는 경우도 있고, 1차적으로는 두 번째는 피, 혈액과의 색을 완벽하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는 병실의 수술실의 벽색은 백색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녹색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보죠. 자, 이제 단원별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의 대부분을 이제 풀어봤기 때문에, 예. 자, 어떤 거 하나 볼까요? 자, 이거 하나 볼까요? 네. 다음 설명에서 맞은 세 개의 배비와 같은 현상. 자, 어떤 두 색이 맞붙어 있어요. 그 경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을 뭐라 하느냐라고 해서 동시, 연변, 그 다음에 한란, 유사 이렇게 4가지가 돼 있죠. 4가지가 돼 있죠. 자, 여기에서 힌트는 경계라고 돼 있었죠. 경계. 그렇죠? 경계로 돼 있고 경계로 돼 있고. 자, 그래서 그 주변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연변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챕터인 건축 환경 계획을 가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거의 설비예요. 설비와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기온은 기온, 습도, 일조 이렇게 3가지 정도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알아두실 거. 자, 기온에서 일교차. 자, 일교차는 워낙 상식적인 얘기죠. 하루 중에서 가장 최고의 높이와 최고의 온도와 최저의 온도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자, 나머지 상대 습도, 절대 습도 나와 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상대 습도는 말 그대로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가끔 기상청에서 오늘의 습도는 몇 %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상대 습도를 얘기해요. 여름 같은 데는 상대 습도가 상당히 높겠고, 겨울에는 상대 습도가 낮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 습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환경으로 가셔서 보시면, 자, 열환경에 4개의 요소가 있죠. 기억해 두세요.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까지고, 실험 지표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실험 지표에서는 보시면 똑같은 말로 유효온도, 감각온도, 실감온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험 지표의 이 유효온도
또는 감각 온도 또는 실감 온도의 요소 세 가지는 이라고 한다면 온도, 습도, 기류라고 하셔야 돼요. 자, 조금 헷갈리실 거. 열 환경, 즉 온열 요소는 몇 가지? 온도, 습도, 기류, 복사열까지. 그러나 실험 지표인 유효 온도에서는 뭐가 빠져 있다? 예, 복사열이 빠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혼돈하지 않으셔야 될 거예요. 혼돈하지 않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전열이라고 있는데 전열은 열의 이동 방법을 얘기해서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열이 이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건물 내 전열 과정에서 가서 보면 열 전달, 열 전도, 열 관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열 전도는 자, 이렇게 됩니다. 벽체가 있을 때 이쪽이 내부, 그 다음에 이쪽이 외부라고 봤을 때 내부에서 열이 부딪히겠죠. 내부에서 열이 부딪히고 바깥으로 열이 나갈 적에 약간 열의 감소 현상 등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한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열전도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열전도라고 하고요. 전체를 모두 따진 부분을 열관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열전도의 단위는 와트 퍼 미터 K, K는 켈빈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예전에는 도씨를 썼는데 이것이 이제 국제 규격에 맞춰서 K라고 쓰게 되고 열 관류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곱미터가 들어가게 돼요. 제곱미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열 저항이라고 있어요. 열 저항은 열 관류의 역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됩니다. 열 관류라고 열 전도는 낮을수록 단열의 효과가 높아지게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열 전도와 열 관류는 낮을수록 단열의 효과가 좋아지지만 열 저항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유는 열 관류의 역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결로라는 게 있어요. 이슬이 맺혀진다는 거죠. 이슬이 맺혀진다는 거죠. 이슬이 맺혀지는 즉 결로가 생기는 가장 주된 원인은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결로의 발생 원인이 있죠. 자, 총 몇 가지가 있죠? 6가지. 자, 이 중에 실내 온도차 클수록 많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내에 습기가 과다 발생이 되거나 환기가 부족하거나 단열이 잘못되어 있거나 시공이 불량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 원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면 결로, 내부 결로 이런 것들이 결로의 종류가 되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그럼 결로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치겠지만 그럼 결로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바로 환기를 잘하자라는 거고 실내의 수증기 발생을 억제하고 실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외부로 빨리 빼내는 것이 이제 결로를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있는 것이 가능한 한 실내 저온 부분 두지 말고 벽체의 표면 온도를 노점 온도보다 높게 한다. 노점이라는 것이 이슬노자예요. 이슬이 생겨지는 온도. 그거보다 높게 하고 실내 벽면을 방습 재료로 한다. 조심하실 것은 방수 재료로 하시면 안 되고 방습, 습기를 막아야 되니까 방습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온도, 습도, 기류를 나타내는 것. 그걸 뭐라고 했죠? 가장 관계가 먼 거 그랬어요. 자, 온도, 습도, 기류의 세 가지는 실감, 유효, 감각 세 가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아닌 것은 예, 외기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기 환경으로 가겠는데 자, 실내 공기 질 중에서 실내 공기가 오염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실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으로 인해서 산소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뭐가요? 이산화탄소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먼지나 세균에 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자, 이산화탄소예요. 자,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 측정 척도, 즉 환기 기준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산화탄소 잘 기억해 주시고 이건 뭐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실내 공기 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하. 1000ppm을 퍼센트로 바꾸면 얼마냐면 0.1%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0.1% 이하다라고 얘기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1000ppm 이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환기 계획이 있고, 환기 계획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기 방식이 있는데, 자연 환기, 기계 환기가 있어요. 자, 자연 환기로는 바람에 의해서 하는 풍력 환기, 그 다음 온도차에 의해 하는 중력 환기 두 개입니다. 어떤 게 더 환기는 잘 되겠죠? 네, 바람에 의한 거겠죠. 근데 오늘따라 바람이 안 분다면 창이나 문을 열어놔도 환기는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온도차도 만약에 오늘따라 밖에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것도 환기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력 환기는 일정한 환기량을 유지할 수는 없고요. 바람이 없는 날은 풍력으로도 환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해서 기계 환기를 주로 쓰는데, 자, 기계 환기는 1종, 2종, 3종 세 가지예요. 자, 기억해 두실 거, 공기가 들어올 때도 기계, 빼낼 때도 기계가 1종이에요. 즉 이렇게 암기하세요. 1종은 기기. 자, 2종은 뭐예요? 기계로 들어와서 자연으로 뺀다 그래서 기자. 그렇게 하시고 3종은 자연으로 들어와서 기계로 빼니까 자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1종 기기, 2종 기자, 3종 자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실내 환기 척도로 주로 이용되는 거 바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산화탄소 농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음에 대한 것이 있죠. 음의 높이, 세기, 크기, 전파 이런 것들이 있고, 반향, 에코라는 것도 있어요. 자, 에코 잠깐 볼까요? 에코란 직접 음이 들린 후 반사음까지 들리는 건데, 이 시간차가 20분의 1초. 이걸 거리로 따지면 17m 이상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 에코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잔향을 볼까요? 잔향은 음이 멈췄음에도 그냥 남아있는 현상. 자, 기억해 주실 거. 실부피하고 같고요. 흡음률하고는 같지 않다. 자, 무슨 말이에요? 실 내부가 크면 클수록 잔향은 많이 남고 흡음제를 많이 썼다. 흡음제를 많이 썼다면 잔향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잔향 시간이란 실내음을 중지시키고 에너지가 몇만 분의 몇? 이거 잘 기억하세요. 100만 분의 1 줄어든 데 쓴다. 자, 그 다음에 잔향의 요소로는 실용적, 표면적, 흡음률과 관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빛 환경으로 가서 보죠. 자연 채광의 종류의 측광, 그 다음에 천장 채광이 있고, 자연 채광만으로는 건물의 밝기를 유지하기란 어렵죠. 그래서 인공 조명을 주로 쓰는데, 자, 인공 조명에서 기억해 두실 거, 자, 바로 직접 조명이 있죠. 자, 직접 조명 외에도 간접, 전반, 반직접, 반간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능사에서는 거의 직접 조명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나에게 빛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명 효율이 높고 조도는 높지만 밝은 데가 있는 만큼 어두운 데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쾌적감이 적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건축화 조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 참고적으로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건축화 조명이란 조명기구를, 조명 방식은 조명 방식인데 그것보다는 은폐를 시킨 거예요. 벽이나 천장, 기둥 등에 붙여서 살짝 은폐시켜서 간접 조명 비슷하게 나오게 하는 것을 건축화 조명이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광천장, 코브, 코니스, 밸런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부 조명으로 이제 스팟라이트가 있고요. 자, 조명 설계 순서로는 소요 조도 결정부터 해서 검토까지 끝나고요. 자, 기억해 두실 거, 조명은 차단적 부에게는 안 되겠죠. 무언가를 막는 것으로는 조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건축화 조명의 그 개념을 살짝 그려봤어요. 다운라이트, 코니스. 코니스란 천장이 있고 벽이 있을 때 앞을 막는 거죠. 그래서 빛이 벽에서 부딪혀서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밸런스 조명은 말 그대로 균형이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차단막을 줘서 빛이 위아래로 가는 것. 코브는 밑을 막았죠. 앞에 하고. 그래서 벽을 뚫고 벽 위로부터 이제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예상 문제 봅시다. 예상 문제 봅시다.
자, 예상 문제를 보시면은 직접 조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3번이죠. 실내 전체적으로 볼 때 어둠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단원별 출제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장 주거 건축 계획으로 넘어가겠는데, 주택 쪽 계획의 조건으로는 편리함, 쾌적함, 가사노동 절감, 세대 교류 조성,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좌식 입식을 혼용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주택 계획의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를 보시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고 전용주택, 범용주택으로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도 구분을 했고요. 자, 편복도는 복도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고 중복도형은 복도가 가운데 있는 거, 회량형은 바깥으로 도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 6번으로 갈까요? 자, 주거 양식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자, 이 한식주택과 양식주택을 구분하는 것 정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한식주택, 양식주택은 아예 기능이 정반대입니다. 둘 다 외우지 마시고요. 한식주택만 암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양식주택만 암기를 해두세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가 살던 옛날 집은 다 양반다리를 하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즉 좌식이에요. 하지만 양식주택은 의자에 앉죠. 그래서 입식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 대한민국에 있는 한식주택은 대부분 목구조, 그런데 양식은 벽돌, 이렇게 좀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또 하나, 이불을 깔게 되면 침실, 거기서 밥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갑자기 식사실, 이렇게 방을 혼용을 할 수가 있겠으나 양식은 모든 것이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자,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있어. 퍼니처, 가구인데 우리나라의 한식주택은 일단 가구는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고 양식은 1차적 문제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신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않을 듯 싶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양식주택, 한식주택 구분점으로 잘못된 것. 자, 3번 볼까요? 양식주택의 가구는 부차다, 2차적이다라고 돼 있고 한식주택의 가구는 중요하다라고 돼 있어. 반대로 했잖아요. 양식이 1차 문제, 가장 중요한 거고 한식이 나중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주거로 넘어가겠는데, 자, 여기서 기억해 두실 건 주거 공간이 있죠? 자, 개인 공간으로 무엇들이 있어? 침실, 어린이방, 서재, 작업실은 다 개인 공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동 공간으로 거실, 식당, 가사 공간으로 부엌, 세탁실, 위생 공간으로 화장실, 욕실. 자, 여기서 가끔 이런 질문 학생들이 있었어요. 화장실과 욕실도 다 같이 쓰는데 이거 공동 공간 아니냐? 자, 그런데 일단 들어가면 뭐합니까? 씻죠. 씻기 때문에 위생 공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합격 충전소를 보겠습니다. 인체 동작 공간이란 생활 행위에 따른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주거 공간에서 가장 무슨 역할? 기본적인 공간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인체 동작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 공간에 속하지 않는 건 뭐다? 서재. 서재는 아까 개인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배치 계획으로 가서 보시면은, 자, 건물은 인동 간격을 결정하라. 자, 인동 간격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을 의미해요. 건물과 건물 사이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을 바로 인동 간격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라든가 화재 방지, 그 다음에 통풍,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환기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건물도 떨어뜨려 놓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조권이에요. 바로 뭐예요? 우리 집에 햇빛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건물이 너무 가까이 우리 집에 시공이 되게 되면 햇빛이 안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동 간격을 결정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24절기 중에 해가 가장 짧은 시기 언제? 동지. 가장 극한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최소 우리 집엔 해가 몇 시간? 4시간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평면계획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공간의 지대별 계획권에서 조닝이라고 해요. 이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비슷한 기능끼리는 가까이, 전혀
다른 기름끼리는 멀리 이렇게 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유사한 거 접근, 같은 거 접근, 유사 공용. 근데 다른 것 떨어뜨려. 이렇게 됩니다. 자, 인접의 원칙 그래서 거실과 현관 가까이, 식당 주방 가까이, 주방 다용도실 다 가까이. 하나 더 한다면 침실과 화장실도 요즘엔 가까이 두죠. 안방 바로 옆에 이제 화장실도 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동선을 봅시다. 자, 동선도 잘 기억할 것. 단순, 명쾌. 그 다음 빈도가 높은 것은 짧게 두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거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바로 동선이라고 하죠. 그래서는 이제 동선에는 공간이 필요하고 반드시 서로 다른 종류의 동선은 교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 서로 다른 동선, 독립성을 유지하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하중이 큰 동선은 남쪽에 오도록 계획을 하고 짧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동선의 3요소는 속도, 빈도, 하중. 기능사에서는 속도 대신에 길이라고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자, 방위로 넘어가서 남쪽은 가장 따뜻하고 그래서 식당, 아동방, 거실, 동쪽은 침실, 팬트리. 서쪽에는 해가 지기 때문에 계단실, 욕실 이런 것이 적당하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뭐 뒤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서쪽은 해가 저녁에 지기 때문에 부엌 같은 거를 쓰면 안 돼요. 음식물이 상하기 때문에. 자,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거실을 봅시다. 자, 거실을 리빙룸이라고 하는데 거실의 기능, 휴식, 단란, 대화 이런 것들이고 작은 주택일 경우는 서재, 응접, 리빙 키친, 즉 거실과 주방을 합쳐서 쓰는 걸로 한다. 거실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라. 주택의 담보에 위치시킬 경우는 개인적 공간과 구분을 명확히 하라.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거실 계획을 할 땐 이거요. 각 실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되면 안 돼요. 안 돼요. 통로로 사용되면 안 되고 현관, 복도, 계단간 근접하고 직접 닫기는 하지 말고 안정된 분위기를 위해 동선을 유의하고 출입 구수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다. 기억해 두시고. 자, 거실 크기는 가족 수, 주택 규모, 가족 구성, 생활 방식에 따라 규모를 결정하고 일반적으로는 직사각형이 훨씬 좋다.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 침실 그러면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무조건 프라이버시 지켜라. 네,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끄럽지 말아야 되고 조용하고 햇빛 많이 들어오는 데 있어야 되고 통풍, 일조, 환기 좋아야 되고 독립성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자, 부부 침실, 노인 침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서 잠깐요. 요거요. 부부 침실보다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더 낮에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인 침실과 아동 침실을 더 좋은 위치에 계획하라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엌으로 가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 부엌은 서쪽으로 쓰시면 안 돼요. 해가 질 때 이제 음식물이 부패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고 부엌의 싱크대 높이는 약 75에서 80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엌의 종류를 보면 싱크대 종류죠. 자, 직선, 소규모일 때 많이 쓰고 L자형이라는 것 또는 기역자 또는 니은자라고 하는데 싱크대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인접된 양면벽에 붙였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병렬형은 싱크대가 앞뒤로 존재합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은 얘도 벽이 두 개, 얘도 벽이 두 개. 그래서 두 벽면을 따라라고 출제되면 병렬형, 인접된 양쪽 면에 그러면 L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주택 규모가 클 때 쓰는 것이 디귿자형이에요. 디귿자형이에요. 자, 그 다음 부엌의 작업 순서요. 준비, 냉장고,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순으로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식당 위치는 거실과 부엌의 중간에 둔다. 자, 이제 여기서 알아줄 거. 식당은요. 식당 자체보다는 바로 이거죠. 합친 거예요. 합친 거를 기억하세요. 자, 다이닝 키친. 식사실을 다이닝이라고 하죠. 식사실을. 키친은 당연히 부엌이고요. 즉 식사실과 부엌을 합친 것. 네, 이걸 기억하시고 리빙 다이닝은 다른 말로 다이닝 엘코브라고 해요. 엘코브가 움푹 들어갔다 이런 뜻인데 거실의 일부분에 식탁을 두었다라고 돼 있지만 한쪽으로 쑥 들어가게 한 것을
리빙 다이닝 혹은 다이닝 엘코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빙 키친은 그냥 글자만 보세요. 뭐예요? 리빙, 거실이죠. 즉 키친, 부엌이죠. 거실과 부엌을 합쳤다라고 보는데 영어는 뭐로 돼 있어? 영어는 LDK예요. 리빙, 다이닝, 키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즉 거실 플러스 그 다음에 식사실 플러스 부엌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글로 쓰게 되면 리빙 키친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요것만 좀 주의하시고 포치와 테라스 쪽에다 식사실 둔 거 날씨 좋을 때 거기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현관으로 갑시다. 자, 현관에서는 간단한 뭐 접객, 손님을 맞이하는 정도의 용무 외에는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간 두지 말고 자, 잘 나오는 건 바로 이겁니다. 현관에서 신발 벗고 올라갈 때 바닥차 10에서 20cm 또는 평균 15cm 정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복도는 소규모에선 별로 좋지 않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계단도 한 번씩 참고적으로 읽어주시고요. 계획에서는 가끔 법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초등학교 계단과 계단참 너비는 자, 계단의 너비는 150. 그 다음에 계단참 너비는 죄송합니다. 계단참 너비. 그 다음에 계단의 높이는 16cm 이하. 그 다음에 계단참 너비는 1.5m 이상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화장실의 세면기 높이 750mm.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면대를 주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손을 닦으려고. 그럴 때 이 높이가 얼마냐라고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750이라고 보시고 아까 부엌의 작업 순서 준비, 냉장고, 개수대, 조릴대, 가열대, 배선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단지 계열로 가서 봅시다. 자, 연립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여기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동주택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들어가는데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연립주택 4층이야. 다세대주택 4층이야. 동당 건축 연면적 660제곱, 660제곱.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차이. 연립주택은 초과한다. 다세대주택은 660 이하다. 자, 그럼 어떻게 외우실래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층 이하는 똑같아. 그렇죠? 그 다음 660제곱도 똑같죠? 그럼 요것만 구분하세요. 연립주택은 초과한다. 그 다음 다세대주택은 660 이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연립주택 종류 중에 테라스 하우스,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중정형 하우스 3개가 있는데 자, 테라스 하우스가 출제가 됩니다. 경사지에다가 집을 짓는 형태. 그래서 요런 데다가 테라스를 두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경사지에 짓는 것, 각 집마다 뭐가 있다? 뜰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연형에 지을 수 있어서 경사지에다 지을 수도 있고요. 평지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아파트가 생성된 원인 뭐 그런 것이 있고 자, 아파트 분류로 평면상 분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평면상 분류로 계단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단실, 그 다음에 계단실을 또 다른 말로 홀형, 그 다음 편복도형, 중복도형, 집중형 이렇게 4가지예요. 단순하게 출제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평면상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계단실형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우리 집 현관문과 옆집 현관문 딱 2집만 보이는 형태 있죠. 이런 것들을 계단실형이라고 해요. 가장 좋은 건 바로 뭘까요? 프라이버시요. 자, 계단실형 그러면 프라이버시가 가장 좋다. 통행부 면적이 작아. 그러면 주거 면적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건물 양면에 개구부 설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좀 많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 편복도형은 집을 한쪽으로 몰아둔 거죠. 몰아둬서 아까 계단실형은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했지만 얘는 엘리베이터를 적게 설치해도 이용률은 굉장히 높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프라이버시는 좋지만 계단실형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고 중복도라는 것은
복도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장 좋지 않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지의 이용률은 높아요. 부지의 이용률은 높아서 괜찮고 독신자 아파트에 좋아요. 가장 안 좋은 게 집중형이에요. 모든 것이 몰아져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가장 최악입니다. 그 다음 설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설비비가 감소되는 건 좀 좋지만 지금 부지의 이용률이 가장 높아서 집중시킬 수도 있는데 어쨌든 프라이버시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가장 높은 것 그러면 계단실형, 프라이버시가 가장 낮은 것 그럼 집중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바라본 곳이 아까 평면상 분류였다면 이번에는 옆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바라본 것을 인면상 또는 단면상 분류라고 해요. 단층, 복층, 스킵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트리플렉스 3개인데 4개인데 자, 이 중에 출제가 되는 건 뭐다? 예, 복층형. 자, 같은 말로 듀플렉스 메이저넷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집이 2개 층 이상, 2개 층 정도에 걸쳐져 있는 것. 자, 그럼 볼까요? 한 집이 2개 층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원래는 여기도 멈추고 여기도 멈춰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집이에요, 다. 우리 집이니까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가 멈출 이유가 없잖아.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정지 층수가 적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위층에서 내가 자고 있어요. 그럼 프라이버시 좋겠고 층고가 높죠. 층고가 높으니까 통풍 채광에 좋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위에서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피난상 분류하고 소규모 주택에는 비경제적이다라고 돼 있어요. 스킵플로어는 집을 이렇게 반씩 엇갈려 둔 거예요. 엇갈려 두었기 때문에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스킵플로어도 결국은 뭘까요? 우리 집이 여기야. 우리 집도 여기죠. 다 우리 집인데 그럼 이 위에는 엘리베이터가 멈출 이유가 없지. 그렇죠? 같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프라이버시 좋겠고 피난에는 불리해요. 트리플렉스는 뭐예요? 한 집이 3개 층이에요. 마찬가지 뭐예요? 엘리베이터가 3개 층이 우리 집이니까 맨 밑에 층만 멈춰주면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층과 멈추지 않는 층이 생겨. 프라이버시도 좋아. 대피 불리해. 그래서 복층형, 스킵플로어형, 트리플렉스형에 대한 설명이 출제가 되면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스킵플로어형, 트리플렉스형의 장단점이 복층형, 즉 메이저넷과 거의 같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하나를 더 보고 넘어갈까요? 자, 단지 계획 봅시다.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대화가 부족해. 대화가 부족해서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근린 단위. 그래서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가 있어요. 자, 밑줄 친 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인보구는 20에서 40호, 200에서 800명, 근린분구 400에서 500호, 3000에서 5000명, 근린주구는 1600에서 2000호, 만에서 2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중심시설, 바로 근린주구가 중심시설의 초등학교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셔도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 기억할까요? 인보구가 가장 작았죠. 그 다음 가장 큰 거 근린주구. 이걸 이제 대소관계로 헝클어뜨려 놓고 이제 골라라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 풀고 넘어갈까요? 아파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아파트 평면 형식은 진입 방식에 따라 홀형, 계단실형이었죠. 편복도, 중복도, 집중형, 평면 형식 있었죠. 도시 인구 급증, 도시로 생활자가 이동하고 세대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예전엔 대가족이었다가 핵가족화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갔다. 같은 말이에요. 공간의 다양화, 생활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가 없잖아. 아파트 보면 다 그게 그것처럼 보이잖아요. 틀린 답은 3번입니다. 단지 생활에 편리한 상업적 문화적 공동시설을 만들어서 그게 커뮤니티였고요. 자, 계단실형, 홀형 아파트로 잘못된 것 그랬어. 아까 제가 계단으로 올라왔을 때 양쪽에 출입구가 있는 집을 계단실형 홀형이라고 그랬죠. 가장 좋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프라이버시가 제일 좋다라고 그랬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선이 짧아 좋고 통행 부분의 면적이 적어지면서 주 면적은 넓어지는 게 좋았는데 엘리베이터가요, 한 층에 2집씩밖에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효율은 가장 별로 좋지 않아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주거단지 내에 단위 중 초등학교가 중심이 된 건 바로 뭐라고 했었죠? 근린주구였죠. 근린주구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단어는 우리 이 주거단지 계획을 할 때는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 한번 봅시다. 9번.
부엌가구 배치 유형 중 양쪽 벽면에 아까 제가 벽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 그랬죠. 양쪽 벽면에 마주 보도록 한 거. 자, 바로 병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병렬. 자, 19번 문제 한번 보죠. 주택 현관 바닥에서 실내 바닥까지 올라가. 자,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신발 벗고 올라가는 거. 아까 평균 15cm, 이게 10cm로 나올 수도 있고요. 20cm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유는 10에서 20cm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답을 15cm를 요구를 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예, 계획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